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음성이란 걸 증명해야 입장이 가능한 이 방역 패스의 유효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지침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제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변수가 있습니다. 일부 의료인과 종교인들이 이 방역 패스 적용을 중단시켜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는데 법원 결정에 따라 중단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첫 신문이 열렸는데요. 결정이 당장 나오지는 않을 듯합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방역 패스 과태료 부과를 사흘 앞두고 열린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신문 기일. 천여 명의 신청인 측 대리인들은 백신 미접종자들이 식당과 카페 이용 같은 일상생활도 불가능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백신의 임상시험도 제대로 안 거쳤다며 효과와 안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방역 패스가 국민의 생존권이나 기본권 침해가 너무 중대하고요.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지대한 위해를 미치기 때문에 이 소송... 반면 정부 측은 비과학적이고 위험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적극 도입할 뿐 아니라 최근 국내 유행 감소세도 방역 패스 덕분이란 겁니다. 또 미접종자의 안정과 의료체계 회복을 위해 어쩔 수 없는 한시적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미접종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우리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는 점을 좀 충실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결국 방역 패스가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아니면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을지가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난 4일 학원과 독서실 등의 방역 패스 적용을 잠정 중단시켰던 다른 재판부의 경우 돌파 감염이 많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식당과 카페, 대형마트 등 다중 이용 시설로 심리 대상이 확대된 만큼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0일까지 추가 서면 자료를 내라고 요구해 결정은 이르면 다음 주 초쯤 나올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그런데 식당이나 카페에는 벌써부터 혼란스럽습니다. 이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방역 패스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업주들도 헷갈리는 겁니다. 정부는 혼란이 길어질 수 있다면서 법원에 신속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홍대 골목의 한 카페. 카페를 찾은 손님들이 QR코드로 출입을 인증합니다. 접종 완료자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유효기간이 지난 방역 패스 소지자를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확인을 하면서 또 밀려있는 주문들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죠. 그리고 고객도 많이 기다려야 되고.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서 이미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만큼 방역 패스 효력 정지를 내심 기대하는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기 의사에 반한 강요는 헌법에 위배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소송에도 법원에서 이건 현재 정부 이 방역 정책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전문가들은 우려가 큽니다. 하루 8,000명대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나오고 중환자 병상이 고갈됐던 위기 상황을 겨우 넘겼는데 법원이 방역 패스의 효력을 중지시킬 경우 일상 회복이 더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결정이 늦어지는 상황 자체가 방역 해이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방역 패스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을 장기화되면 결국 국민들께서 피해를 입게 되십니다. 법원은 가처분에 대한 항고심이나 혹은 본안 판결을 신속히 진행해 주실 것을. 신속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역 정책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만약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런 방역 정책 자체의 그런 시급성이 퇴색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오는 10일부터는 백화점과 대형마트까지 방역 패스 확대 시행을 앞둔 상황. 이번에도 법원이 제동을 걸면 방역 정책의 대대적인 수정과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확진자 수가 주춤하고 있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오미크론의 전파력을 감안했을 때 3월 중순에는 확진자가 하루 2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 건데요. 정부는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서 증상이 없을 땐 자가검사 키트를 사용하는 쪽으로 검사 체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덕영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은 델타 변이의 2배에서 4배 정도로 추정됩니다.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는 2,300여 명으로 4일 만에 1,000명 정도가 추가됐습니다. 이를 기초로 국내 확산 상황을 예측해보면 이달 말부터 유행 규모가 다시 급격히 커지고 3월 초 중순에는 하루 확진자가 2만 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2월 중순 정도가 되면 매우 유의미한 비율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유행이 조금 더 가속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경증 환자가 많고 중증화율도 45% 정도 낮습니다. 이를 고려하더라도 하루 확진자 수가 2만 명대로 올라서면 현재 800명인 중환자 수 역시 2,000명 이상으로 늘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방역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에 나섰습니다. 우선 진단검사에 1시간 내에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 항원 검사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자가검사 키트를 이용한 신속 항원 검사는 그동안 정확도가 낮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PCR 검사는 하루 75만 건 정도 가능한데 오미크론이 확산될 경우 형 검사 체계로는 감당이 어렵다고 판단해 자가검사 키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진단 검사도 우선순위를 정하겠습니다. 감염 가능성이 높은 국민들부터 PCR 검사를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PCR 검사는 밀접 접촉자가 고연령 기저질환자이거나 미접종자 등 고위험군일 때 우선 실시하고 무증상자 등은 자가검사 키트로 검사한 뒤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요양병원과 학교 등에서 자가검사 키트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역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파 우려가 큰 집단 위주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외에도 백신과 치료제로 피해 규모를 감소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특히 먹는 치료제 도입 시 입원과 중증 환자를 15에서 55%까지 줄일 수 있을 걸로 기대했습니다. 정부가 구매한 화이자사의 먹는 치료제 초도 물량은 다음 주 국내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네, 금요일 저녁입니다. 자영업자들은 대체 언제까지 거리 두기로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지 항의하는 차원에서 어제부터 밤 9시 이후 가게와 간판불을 끄지 않는 점등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하영 기자. 자, 날이 추워서 거리의 인파가 더 줄었을 것 같습니다. 네, 한파도 한파지만 거리 두기가 3주 가까이 지속되면서 금요일 밤인데도 사람들의 발길이 부쩍 줄었습니다. 잠시 뒤 9시가 되면 이 일대 식당과 술집들이 모두 문을 닫게 되는데요. 다만 어제부터 일부 가게들은 영업이 끝나도 자정까지 가게불을 그대로 켜두기로 했습니다. 거리 두기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달라며 점등 시위에 들어간 겁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협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먹고 사는 이 한계점에서 마지노선에서 정말 버티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냥 영업하지 마라 이렇게만 하니까. 하지만 정부는 일상 회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확산 규모가 더 줄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3,717명, 위중증 환자는 839명으로 둘 다 감소세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됐던 지난해 11월 1일과 비교하면 여전히 2배 이상 많은 수치라는 겁니다. 현재의 감소 추세를 더 가속화하고 또 유행 규모라든지 위중증 환자 수를 더욱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60세 이상의 3차 접종률이 80%를 넘으면서 고령층의 확진자 비중은 15%로 줄어 의료 체계도 안정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사흘째 5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16일 종료되는 거리 두기의 연장이나 조정 여부를 다음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신부가 숨진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해당 임신부는 임신 32주 차에 확진됐고 출산 일주일 뒤 사망했으며 기저질환이 있고 백신 접종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어난 아기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임신부의 사망과 코로나19 감염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대거리에서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다시 한번 손을 맞잡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는 고성을 주고받을 정도로 갈등이 커지고 있었는데 마치 반전처럼 봉합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 봉합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먼저 김민찬 기자입니다. 대표직 사퇴 결의안까지 구체화되며 극한 충돌로 치닫던 윤석열 후보 측과 이준석 대표 사이 요란했던 갈등은 양측이 다시 손을 잡으면서 일단 봉합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울산 합의 이후 한 달여 만에 두 번째 화해입니다. 세 번째 도망치면 당대표를 사퇴하겠다는 이 대표의 말에 윤 후보가 다 잊어버리자면서 극한 대립에 물꼬가 트였습니다. 화해할 것도 없고요. 저희가 원래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피 같은 당원입니다. 파국과 공멸만큼은 피해보자는 공감대에서 양측이 다시 손을 잡았지만 갈등의 쟁점들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달 1차 파동 당시엔 모호하 남아 울산 합의라도 있었지만 이번엔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이걸 해보자라고 하는 어떤 이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이번엔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 대표는 윤 후보 측 의원들이 자신에 대해 내부 총질하는 사이코패스나 계력이라고 공세를 퍼부은 데 대해서도 앙금이 여전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라고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적당히 하시고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당직 인선 문제로 불거진 당무 우선권을 놓고도 이 대표는 모호하다는 입장이지만 윤 후보 측은 명백히 후보에게 있다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갈등 봉합 여부하고 상관이 없이 당헌 당규상 이제 대선 기간 중에는 대통령 후보가 당무 우선 결정권을 가지니까. 갈등의 불씨들이 여전한 가운데 민주당은 집안 싸움으로 관심을 끌려는 또 한 번의 정치 쇼를 벌였다고 혹평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포옹하는 장면을 처음 보는 게 아니다 보니 이런 봉합이 완전한 갈등의 해소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응급수술은 끝났지만 과연 이 봉합 부위가 그대로 잘 아물 수 있을지 국민의힘 담당하는 김정인 기자와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의원총회장에 들어갈 때만 해도 이미 사퇴 결의안이 작성돼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화해하고 박수로 끝났어요. 그 사이에 이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이준석 대표의 연설 직후 의총이 또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이때만 해도 분위기는 여전히 나빴습니다. 네. 대표가 왜 내부 총질을 계속하느냐, 오늘 발언도 진정성이 안 보인다, 이런 성토가 나왔는데요. 네. 하지만 이후 윤석열 후보가 의총장에 찾아와 원팀을 강조하자 결국 의원들도 후보 뜻을 따르기로 한 겁니다. 박수영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네. 즉각 사퇴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후보께서 안고 가겠다, 품고 가겠다 이렇게 포용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니 후보의 뜻을 그래도 따라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여론이 움직인 것입니다. 네, 윤 후보 입장에선 김종인 위원장까지 해촉하며 선대위 해산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취했고 특히 청년 표심을 되찾겠다고 강조한 상황인데 만약 이 대표와의 갈등을 계속 방치한다면 판세 역전이 불가능하다. 어떻게든 확전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도 사실 태도가 상당히 강경했는데 이걸 이제 바꾼 거예요. 어쨌든 충돌로 끝장이 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본인은 내 진정성을 좀 인정해달라고 강하게 외쳤지만 절대 다수가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계속 자신의 요구만 고집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네. 대표 자체가 대선 레이스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초유의 항의 앞에서 정말 선거에서 져버린다면 후보와 당만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생명 자체가 자칫 끝나버릴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후보 어제 연설을 하면서 목소리도 아주 떨렸고 최대의 의기였을 텐데 이 불신과 감정의 골을 앞으로 어떻게 털어내느냐가 큰 과제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갈등이 해소가 된 게 아니라 덮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불안정한 거 아닙니까? 네, 이른바 윤핵관과 이 대표의 주도권 다툼이 이제 변수인데요. 2030에 집중하자는 데는 일치를 하지만 세부 전략이나 선대본부 인선을 놓고 언제든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대표의 거침없는 발언 스타일을 보면 실제로 불신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라디오에서 한 발언에서도 이런 점이 보이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네. 그 선대위 개편 정도의 이야기를 당대표가 못한다면 당대표는 무슨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가서 뭐 찬양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진짜 요즘 저희 당을 대표해서 말하는 패널들
시덥지 않은 소리 하고 있는 분들 많던데. 네, 무엇보다 핵심 변수는 지지율일 겁니다. 불을 끄기 위해 일단 갈등을 덮었지만 만약 지지율이 다시 반등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놓고 양측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팀의 김정인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소방관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평택의 냉동창고 화재는 19시간 만에 모두 진화됐습니다. 숨진 소방관들에 대한 부검도 실시가 됐는데 질식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화재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시공사 등 12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신재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불길과 연기가 잦아든 경기도 평택 냉동창고 공사 화재 현장. 19시간이나 지속된 화마에 건물 외벽은 시커멓게 그을렸고 불을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우레탄 폼이 타담한 채 널브러져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손전등을 비추며 건물 내부 기초 조사를 벌입니다. 축구장 28개와 맞먹는 넓이, 중장비를 동원해 막바지 정리 작업을 벌이고 사람이 없는지 최종 수색 작업도 마쳤습니다. 인명검색은 전층을 상대로 지금 다 하고 있고 무관 사항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열어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순직한 소방관 3명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도 실시됐습니다. 3명의 사인은 열에 의한 사망 또는 유독성 연기 등으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됩니다. 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됐습니다. 경찰 합동수사본부는 수사관 45명을 투입해 시공업체와 감리업체 등 6개 업체 12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설계도면과 공사계획서,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고를 짓던 시공사는 재작년에도 곳곳의 현장에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지정된 업체입니다. 특히 화재가 난 냉동창고 현장에서도 2020년 12월 구조물이 붕괴돼 3명이 숨지면서 업체 관계자 5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발화지점 근처 1층 화장실에서 고체 연료를 뗐다는 일부 진술도 나왔지만 시공사 측은 고체 연료를 뗀 건 맞지만 화장실 방수 시험을 위한 것이었다며 물이 새나 확인하려고 바닥에 물을 채워놓고 있었고 방화벽도 설치돼 있어 화재 원인일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수사본부는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순직한 소방관들의 사물함에는 방화복, 안전화 같은 장비들이 이름표와 함께 주인을 잃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빈소와 분향소에는 하루 종일 동료들과 시민들의 조문이 이어졌는데요. 정상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바쁘게 화재 현장을 누볐을 안전화, 그을음이 잔뜩 묻은 방화복, 더러워진 헬멧과 상처투성이 산소통까지. 출동 사이렌이 울리면 서둘러 집어들었을 각종 장비들이 사물함마다 덩그러니 놓인 채 다시 못 올 주인들을 기다립니다. 화재 현장에서 입는 방화복이라는 건데요. 1인당 2벌 이상씩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한 벌은 화재 현장에서 망실이 됐고 한 벌은 지금 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항상 선두에 섰던 50살 이형석 팀장과 올해 결혼을 앞둔 31살 박수동 소방장, 입사한 지 8개월밖에 안 된 25 막내 조우찬 소방교, 가족 같은 동료 3명을 한꺼번에 잃은 대원들은 할 말도 잃었습니다. 지금도 그 직원, 제가 함께 근무하는 그 직원 3명 생각하면 지금도 업장이 무너지고 비통함 그지없습니다. 이들이 함께 모셔진 빈소에서도 소방대원들은 넋을 잃은 듯 앉아 있습니다.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먼저 가버린 동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불과 몇 달 전 소방대원이 됐다고 환히 웃던 친구의 얼굴을 이젠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이제 소방관 이제 준비를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저도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찬이도 저랑 입사하고 얼마 안 돼서 그냥 둘이 같이 정말 잘 됐다고. 함께 출동했다 간신히 빠져나온 팀원 2명이 빈소에 들어섰을 땐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택역 앞에 설치된 시민 분향소에도 온종일 추모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제 또래이시고 또 저희 아버지 나이이신데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시다가 또 돌아가시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일하는 중에 잠깐 짬을 내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순직한 3명의 소방관들에게 1계급 특진과 옥조 근정 훈장을 추서할 계획입니다. 이들의 합동 연결식은 내일 오전 경기도청장으로 치러지고 유해는 국립대전 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횡령 규모가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 100억 원 더 많은 2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내와 처제의 명의로 7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이는 등 돈의 사용처도 속속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붙잡힌 재무팀장은 단독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 씨의 횡령은 작년 3월부터 시작됐습니다. 횡령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100억 원 정도를 법인 계좌에 잠시 돌려놓았던 게 뒤늦게 파악돼 횡령 금액은 더 늘었습니다. 횡령 총액은 1,980억 원, 무려 2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이 씨는 이 돈으로 지난달 6차례에 걸쳐 금괴 680억 원어치를 사는가 하면 최근 몇 달 새 부동산 여러 채도 사들였습니다. 부인 명의로 제주도에 30억 원 상당의 고급 리조트 회원권과 28억 9천만 원 상당의 경기도 파주 아파트와 오피스텔, 처제 명의로 경기도 고양의 16억 원대 아파트까지 부동산에만 75억 원을 썼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아내와 처제까지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 씨 밑에서 일했던 재무팀 직원 2명도 불러 잔액증명서 위조를 도왔는지 조사했습니다. 이틀째 이어진 조사에서 이 씨는 자신의 횡령이 단독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의 가족들도 부인 명의 건물에 숨어 있었던 건 공범의 증거를 수집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변에 말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오스템 임플란트 측은 이 씨가 회장의 지시를 받았고 금괴 절반을 건넸다는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회장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 횡령 금액 1,980억 원 가운데 현금 4억 3천만 원, 400억 원 상당의 금괴 497kg, 250억 원 상당의 주식과 부동산 75억 원까지 약 730억 원이 회수됐습니다. 이 씨가 주식 투자로 300억 원가량 손실을 본 점을 고려해도 여전히 수백억 원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이 씨에 대해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자금 사용처와 공범이 있는지를 계속 수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연료 가격 폭등으로 촉발된 카자흐스탄의 대정부 시위가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테러 진압작전을 벌이면서 사상자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현장에 있는 우리 교민들의 안전도 걱정이죠. 박소희 기자가 현재 교민들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대통령 관저는 까맣게 불에 탔고 내부에는 불에 타 뼈대만 남은 자동차도 있습니다. 지난 2일 LPG 가스값 인상으로 시작된 카자흐스탄의 시위는 전국적인 대규모 반정부 폭력 시위로 격화됐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테러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진압대원 18명이 숨졌고 시위대 수십 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부상자만 10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길거리 연료로 불렸던 LPG 가격이 2배 가까이 오른 것이 발단이 됐지만 1년 만에 9%가 오른 물가와 이를 막으려는 10%에 가까운 금리 인상 등 독재 정권의 실정이 시위를 키웠습니다. 카자흐스탄에는 현재 우리 교민 940여 명이 거주 중입니다. 그중에서도 640명은 시위가 가장 격했던 알마티시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통제로 카자흐스탄 전역에 연락망이 끊긴 상황입니다. 정부가 통제해서 셧다운이 돼서 인터넷 자체가 며칠 전부터 안 되고 지금 현재 여기 안에서도 연락이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전화도 연결이 됐다 안 됐다 하고 교전이 계속되면서 건물 바깥에선 극히 위험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이동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냐면 대테러 이제 작전이 들어가서 위험하니까 움직이지 말라고 그렇게 정부에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안전을 위해 외출을 각별히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위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지금 야간 통행 금지가 내려져 있습니다.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외교부는 지금까지 접수된 한국인 피해는 없지만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이번 시위는 오랫동안 누적돼 왔던 사회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외부 세력 개입설을 제기하면서 러시아에 손을 내밀었고 러시아는 기다렸다는 듯이 공수부대를 파견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최근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카자흐스탄에서도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이 대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소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동상이 끌어내려지자 큰 환호성이 쏟아집니다. 분노의 대상은 30년간 카자흐스탄을 철권 통치한 독재자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 2019년 토카예프 대통령을 후계자로 지목하고 물러났지만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연료비 급등을 계기로 독재 정권 아래 누적된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Мы имеем вполне доброкачественный, естественный протест людей, которые чувствуют, что им недоплачивают. Страна богатая, а люди бедные. 그런데도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번 시위에 외부 세력이 개입됐다며 러시아 주도의 안보기구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Учитывая, что данные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ие банды являются, по сути дела, международными. 결국 러시아 공수부대까지 포함한 2,500명의 병력이 평화 유지를 명분으로 파병됐습니다. 러시아 주도의 평화 유지군이 파병된 건 2002년 창설 이래 처음입니다. 러시아 언론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카자흐스탄을 선동했다며 미국을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There are some crazy Russian claims about the U.S. being behind this, so let me just use this opportunity to convey that as absolutely false. 반면 서방에선 러시아가 시위의 책임을 미국과 서방에 돌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미국 유럽과의 회담에서 협상력을 높이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옛 소련 국가인 카자흐스탄이 전 세계 우라늄의 40%를 생산하는 데다 유럽에 상당량의 석유를 수출하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카자흐스탄의 자주권과 독립성을 존중하라며 개입했습니다. 미국도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서면서 우크라이나에 이어 카자흐스탄에서도 러시아와 서방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커피 전문점 1위 스타벅스도 커피 믹스 1위 동서식품도 커피값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커피 원두의 값이 최근 1년 사이에 급등한 게 이유인데 그 배경은 기후변화였습니다. 보도에 이유경 기자입니다. 스타벅스가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4,100원인 아메리카노는 4,500원으로, 카페라떼는 4,600원에서 5,000원으로 400원씩 올렸습니다. 5,600원인 카라멜 마키아토는 5,900원으로 올립니다. 많이 팔리는 게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가격 인상은 13일부터입니다. 400원 차이가 또 생각해보면 좀 큰 차이라서 이용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지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믹스커피도 올랐습니다. 동서식품은 14일부터 카누, 맥심 같은 주요 제품 가격을 평균 7.3% 올리기로 했습니다. 전년부터 국제 커피 가격이 굉장히 많이 등했어요. 야자유 같은 경우는 54.8%가 올랐고 설탕은 16.7% 정도 올라서 전 세계 커피 원두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와 코로나 때문입니다. 커피 전문점이 주로 쓰는 아라비카 원두는 최대 생산국인 브라질의 극심한 가뭄과 서리까지 덮치면서 수확량이 30% 줄었습니다. 국제 거래 가격이 1년 전보다 2배 정도 올랐습니다. 믹스커피에 주로 쓰는 로부스타 원두도 올랐습니다. 최대 생산국인 베트남에서 코로나 봉쇄가 계속됐고 물류비도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커피만 오른 게 아닙니다. 연말에 치킨값이 잇따라 올랐습니다. 연초엔 롯데리아, 서브웨이, 버거킹도 줄줄이 가격을 올렸습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 이런 위기 요소들은 당장 끝날 게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이 길어질 거란 뜻입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대중교통을 타고 시민을 직접 만나는 메타버스 시즌2를 시작했습니다. 대선 최대 승부처인 서울 시민을 향해서는 층수 제한 같은 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든 채 지하철역으로 들어갑니다. 방역을 위해
수행원이나 동행 취재진 없이 나 홀로 열차를 타 시민들과 만나고 유튜브 중계도 직접 했습니다. 새해 좋은 꿈 꾸셨어요? 별로? 옆에 분 아는 사이세요? 모르는 사이? 아, 네. 방역 강화로 중단한 매주 타는 버스 대신 지하철과 버스, 도보로 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메타버스 시즌2를 서울에서 시작한 겁니다. 이 후보는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서울 민심을 의식한 듯 서울은 언제나 대선 승리를 위해 넘어야 할 고지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반드시 서울에서 이겨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매우 나빴지만 이제는 다시 또 우리 국민들께서 새로운 기대를 조금씩 회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 민심이 악화된 핵심 이유인 부동산 실정을 수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후보는 내일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를 찾아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공약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기존 택지들 중에 재개발, 재건축에서 용적률과 층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우리 소위 진보 정권은 금기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해야 된다고 보죠. 국민의힘 내분 사태가 일단 수습된 것에 대해선 신속하게 합리적 정책 경쟁을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고 추가 TV 토론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윤 후보에겐 준비되면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후보는 여성 인권 문제 등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 녹화에 참여해 지지도가 낮은 2030 여성을 공략했습니다. 일부 남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제기됐는데 이 후보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게 편드는 건 아니라며 귀를 막자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모처럼 정책 행보에 주력했습니다. 이른바 지옥철로 불리는 만원 지하철로 출근한 뒤 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도 밝혔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근 시간 김포 풍무역에서 경전철에 탑승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객차가 2량밖에 안 돼 출퇴근길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도시철도를 타고 서울 여의도 당사로 출근했습니다. 양이 여기 너무 적어가지고 더구나 그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 아주 출퇴근하는데 굉장히 힘들겠다. 최소한의 수행원과 함께 단촐하게 대중교통을 타고 2030 직장인들의 고충을 직접 체험한 행보에 전날까지 갈등을 겪었던 이준석 대표도 지하철 타는 게 특별한 일일 순 없지만 후보가 낮은 자세로 선거운동을 한다는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윤 후보는 관련 공약도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현재 착공됐거나 착공 예정인 수도권 광역철도, GTX, ABC 3개 노선은 각각 운정에서 평택, 인천 송도에서 춘천, 동두천에서 평택까지 연장하거나 기존 철도와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GTX 3개 노선을 추가로 신설해 수도권에서 서울까지 30분 통행권으로 만들고 노선 주변에 주택 25만 호도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출퇴근하기 좋은 GTX 노선을 따라 역세권 콤팩트 도시를 여러 개 건설해 총 25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SNS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혀 같은 입장인 이준석 대표와 보조를 맞추기도 했습니다. 모처럼 정책 행보에 주력하면서도 반 이재명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대장동 원주민들과 면담한 윤 후보는 대장동 의혹을 집중 검증하려면 법정 토론의 3회로는 부족하다며 적극적 태도로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많은 이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검증 토론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법정 토론 3회 가지고는 검증하기에 부족한 횟수다. 윤 후보는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과도 다음 주 중 회동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해 원팀 가능성 타진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휘청이는 사이 덕을 보고 있는 안철수 후보는 요즘 후보 단일화를 할지 말지 연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지율 반등이 여전히 과제입니다. 보도에 김지경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유기견 보호소에서 청소를 돕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도움 요청에 직접 응답하겠다는 철수 마켓의 일환으로 유기견들을 돌봄합니다. 이어 충남 천안을 찾아 중원을 공략한 안 후보. 최근 잇따라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한 데 고무된 듯 독자 행보에 더욱 주력하겠다며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논의에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겸허하게 묵묵하게 제가 갈 길을 가겠습니다. 앞서 윤석열 후보가 만나자고 하면 만날 수 있다며 여지를 둔 듯한 발언에 대해선 원론적인 말이라며 확대 해석을 차단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안 후보의 상승세를 반사이익, 거품이라고 깎아내리면서 단일화 논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 후보가 원래 지지율을 회복하고 안쪽에 거품이 빠지면서 만드는 게 중요하지 다시 단일화 정무 협상에 들어가고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어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대표가 2, 3주 안에 단일화 논의가 있을 수 있고 꼭 이겨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내부적으로는 경계태세가 뚜렷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와 시민 최저소득 등 복지 정책을 앞세워 지지율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시민 최저소득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현행 기초생활수급 제도에 사각지대를 메꾸고 그 최저 기준을 100만 원으로 올린 겁니다. 심 후보는 녹색당과 민주노총 등 진보 세력과 후보를 단일화해 전통 지지층을 결합하고 다음 주 월요일엔 경제성장 정책을 발표하며 중도층 확대에도 나서겠다는 구상입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22,000V 특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봇대에 혼자 올랐다 숨진 한전 하청업체 직원 고 김다운 씨. MBC 취재 결과 김 씨가 맨몸으로 혼자 전봇대에 올라 작업을 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사실이 그가 남긴 사진들로 확인됐습니다. 임명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 김다운 씨와 여자친구의 SNS 대화방. 다운 씨가 줄에 매달린 채 전봇대를 딛고 있는 발사진을 보내자 여자친구가 무서워 보인다고 답합니다. 작업 도중 촬영한 사진 대부분은 다운 씨 혼자 전봇대에 매달린 사진입니다. 2인 1조로 작업한다는 규정이 평소 거의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혼자서 작업을 올라가서 전진줄 타고 생전에 이제 다운이가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죠. 한전의 안전 규정에는 감전을 막아주는 활선차를 쓰게 돼 있지만 활선차를 탄 사진은 단 한 장 남아 있었습니다. 활선차가 모두 사용 중이라 현장에 보낼 차량이 없었다. 다운 씨가 숨진 그날도 활선차는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전은 활선차 작업이 원칙이라며 자신들은 안전 규정을 제대로 만들었는데 하청업체가 어겼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자신들은 작업을 관리하지 않는 발주처이기 때문에 위험을 외주화한 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전의 업무 영역이 없는 것을 업무를 준 거기 때문에 한전은 발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외주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건 외주가 아니죠. 현행법상 작업을 맡기고 끝날 때까지 전혀 관여하지 않는 발주처라면 노동자 사망 사고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반면 하청에 일을 맡긴 뒤 직접 관리하는 원청업체는 최대 징역 7년이나 1억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 때문에 한전은 자신들이 원청이 아닌 발주처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5월 강원도 인제에서 30대 하청 노동자가 전봇대에서 떨어져 숨졌을 때도 한전은 같은 논리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조사 중인 고용노동부는 한전이 통상적인 원청 성격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전을 조국인으로 보는 거고 총괄 관리하고 주도한 거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작업 시작을 승인하고 끝나면 보고를 받는 등 사실상 작업 전반을 관리해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간 작업 도중 숨진 한전 하청업체 노동자는 23명이나 됩니다. 제 주변 동료들이나 형이나 동생들 많이 죽었어요. 정말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지금 쪽방촌 사람들은 더없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집 밖으로 나올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지만 집 안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닌데요. 공용 화장실에 공용 주방까지 사용해야 하는 이들에겐 격리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홍희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쪽방촌 4년차 110호 할아버지. 한 달에 22만 원 내는 한 평짜리 방에 앉아 종일 반쪽짜리 TV를 봅니다. 지난해 여름 방을 옮기면서 비좁은 방에 냉장고를 잘못 놓는 바람에 할아버지 방 TV는 반쪽만 보입니다. 이 냉장고를 움직여야만이 그 TV 위치를 바꿀 텐데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좁아가지고 뭐 냉장고를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혼자 누우면 꽉 차는 방. 살림이라고는 벽에 걸린 옷가지들과 찬장의 즉석 음식 정도가 전부입니다. 코로나19가 덮친 뒤엔 식사도 방에서만 해결하며 좀처럼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우선 이쪽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격리를 하는 추세예요. 옆 건물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왔었거든요. 아무래도 답답하죠, 뭐. 그렇다고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다닥다닥 붙은 방들은 환기가 어렵고 한 층의 화장실과 부엌은 딱 한 개씩 10집 넘게 함께 씁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 공동으로 다 힘들죠. 환기하느라고 여는데 그것도 잘 말을 안 들어요. 서울 양동 쪽방촌. 양지바른 동네란 뜻이지만 빌딩 숲에 가려 좀처럼 햇볕이 들지 않는 곳. 코로나19 이후 그늘은 더 깊어졌습니다. 당뇨병으로 다리를 절단한 뒤 수시로 절단 부위를 살펴야 하는 윤용주 씨. 평소 다니던 공공병원에 갈 수 없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다 공공병원을 이용을 해요.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들이다 보니까 공공병원이 이제 코로나 전담병원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응급실로 또 가지를 못하잖아요. 쪽방촌 주민 대부분은 가족과 연락이 끊긴 무연고자들. 이들을 찾아오던 봉사의 발길은 뜸해졌습니다. 이제 이발 봉사하시는 분이 교세는 오지 말아 했습니다. 또 혹시나 그래 될까 싶어가지고. 가족 대신 안부를 챙기던 쪽방촌 식구들끼리도 얼굴을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자립 상담 같은 정서 지원, 이웃과 함께하는 문화 행사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설 명절 행사를 같이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언제 우리 한번 나들이 나가냐, 뭐 밖에 나갈 수 있냐 이런. 코로나19로 발길이 뜸해졌다 해도 따뜻한 손길까지 끊긴 건 아닙니다. 어려워진 대면 지원 대신 생필품 등을 보내오는 비대면 지원은 오히려 늘어난 겁니다. 빌딩 숲속 그늘진 양동 쪽방촌 주민들이 그래도 새해에는 조금은 따스해진 햇볕이 비추겠지 기대해보는 이유입니다.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이러면 넓은 공원에서만 우리가 떡이라도 좀 해가지고 물이라도 좀 넣고 서로 웃으면서 좀 같이 정감을 좀 나누시면 그런 바람입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에 2배씩 늘면서 며칠 사이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석 달 만에 비상 방역 조치를 발령했는데요. 가장 큰 원인으로 주일 미군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키나와 주일 미군 기지 앞 335 밤거리로 외출을 나온 미군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유흥가에 들어서다 카메라를 발견하자 급히 마스크를 쓰는 모습도 보입니다. 주일 미군 확진자는 1,700여 명으로 오키나와와 야마구치현에만 각각 500명이 넘고 도쿄와 인근 가나가와현 기지에서도 수백 명씩 확진됐습니다. 미군 기지 주변 지자체도 확진자가 급증해 오키나와는 일주일 만에 30배 넘게 늘어 처음 1,000명을 넘어섰고 야마구치와 히로시마도 10배 이상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신규 입국을 전면 중단한 초강도 조치와 달리 주일 미군은 협정에 따라 최근까지 일본 입국 시 검사를 받지 않아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오키나와현 지사는 이례적으로 미군을 비판했고 米軍における感染症拡大防止対策と管理体制の不十分さを示すものと言わざるを得ず激しい怒りを覚えます。 기지 주변 주민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入国者ベースそういうことをきちっとやってもらわないと私たちも困るんですけど
여론이 악화되자 일본 외무상은 뒤늦게 미국 측에 병사들의 외출 제한 등 방역 강화를 요구했고 일본 정부는 미군 기지 주변 3개 지자체에 대해 비상 방역 조치를 선언했습니다. 政府としてもこれら3県の感染拡大に早急に対応する必要があると判断いたしました。 석 달 만에 나온 비상 조치로 이달 말까지 음식점 영업 시간 등이 다시 제한됩니다. 하지만 전국 확진자는 6천 명을 넘어 확산세를 걷잡을 수 없는 상황. 곳곳에서 열린 새해맞이 행사와 신년 신사참배 등엔 엄청난 인파가 몰렸고 연말 연시 연휴를 맞아 고향을 다녀온 사람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또 무증상자에겐 20만 원 정도 받던 검사를 지자체들이 잇따라 무료화하면서 검사 건수도 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속도로 급증하는 데다 내일부터 다시 3일 연휴가 시작되면서 일본 전역에서 불안감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경북 김천의 한 노인보호센터의 직원들이 80대 치매 할머니를 마구 때리고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학대 정황을 일부 확인한 경찰은 센터 원장과 요양보호사 등을 입건하고 상습 폭행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름진 손이 온통 시퍼런 멍투성입니다. 멍은 팔목까지 이어졌고 손등에는 찢어진 상처도 보입니다. 이마에도 눈 주변과 턱에도 피멍이 들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사진을 올린 사람은 80대 치매 4급인 자신의 할머니가 주간보호센터 원장과 직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노인 주간보호센터에서 할머니가 직원들에게 난동을 부린다는 연락을 받고 센터에 방문했는데 할머니가 직원의 뺨을 때렸다고 해서 사과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확인한 할머니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 할머니 갈비뼈 3개가 부러지고 흉부에 타박상이 생겨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을 확인했더니 보호센터 직원들이 할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녔고 저항하는 할머니를 깔고 앉은 채 발로 차고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원장과 요양보호사 등 시설 종사자 5명을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당일 12월 29일 거는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나머지는 지금 계속 확인 중에 있습니다. CCTV를 우리가 지금 감정을 보내놨어요. 복구하려고. 경북 김천시는 해당 노인 주간보호센터를 휴원 조치하고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강도 높은 거리 두기가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이런 와중에도 방역 수칙을 어기고 심야 영업을 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에 적발된 사람들이 도주를 하거나 경찰차를 막아 세우면서 항의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공무집행 방해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밤 9시를 훌쩍 넘긴 시간. 술집 간판에 불이 꺼져 있는데 안쪽에서는 환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경찰과 구청 기동팀이 덮치자 업주와 손님 등 6명이 술자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도 이들은 오히려 단속반을 조롱합니다. 도박을 했어. 영업시간 어기기 밖에 없어. 거기 맞으면 돼. 아유, 우리 더 놀다 가면 되죠? 현장 체증을 마치고 돌아가려는 경찰. 그런데 술 취한 일행이 쫓아나와 앞을 가로막습니다. 사람 지실 건가요? 내리지 마. 아니, 저 사람들 뭔데? 월급 행사를 왜 하냐고, 저 사람들이. 순찰차 가로막는 이 공무집행될 수 있어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수차례 경고에도 순찰차를 막다가 순찰차 바퀴에 발까지 들이밉니다. 발 들이밀었어. 경찰을 밀쳐 다치게 한 40대 남성과 순찰차를 막아선 업주는 결국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노래방 건물 앞. 119 구조대가 잠겨있는 건물 1층 출입문을 톱으로 뜯습니다. 굳게 잠긴 2층 노래방 출입문을 강제로 열자 조금 전까지 술을 마신 흔적이 역력합니다. 경찰과 119 구조대가 들이닥치자 업주와 손님들은 이곳 계단을 올라 옥상으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건물 전체를 뒤진 끝에 옥상에 숨어있던 손님들과 업주를 찾았습니다. 강도 높은 거리 두기가 3주째 계속되고 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심야 영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원입니다. 우리 군 당국이 이틀 전 북한이 쏜 발사체가 북한이 주장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니라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로도 요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군 당국이 이례적으로 북한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반박한 건데요. 정동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2년 전 중국이 처음 공개한 극초음속 활공미사일 DF-17. 비행 속도는 음속의 10배, 현존 미사일 방어 체계로 요격 불가능한 전쟁의 게임 체인저로 불립니다. 특히 상하 좌우 회피 기동이 가능하도록 탄두부를 글라이드 형태로 만든 게 특징입니다. 북한은 지난 5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미사일이 이와 유사한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라고 주장했습니다.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에 새로 도입된 측면 기동 기술의 수행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이 미사일을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마하 6 이상으로 날아 속도로만 보면 극초음속 미사일이 맞지만 좌우로 움직이며 날아가는 활공 비행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원뿔형 탄두부에 작은 날개만 달려 있어 글라이드 형태의 DF-17과는 전혀 다릅니다. 비행 궤적도 지그재그로 방향 전환을 하며 비행하는 활공 비행체와 달리 포물선을 그린 뒤 거의 직선으로 날아가 기동형 탄도미사일의 형태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쏜 미사일은 우리가 이미 5년 전 개발한 미사일과 유사한 기동형 탄도미사일로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로도 요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일본은 중국, 러시아에 이어 북한까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가세하고 있다며 이런 무기에 대항하는 장비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When Japanese and American researchers bring their complementary strengths to bear, we can outcompete and out-innovate anyone. 외교부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일본 후나코시 북핵 대표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제품 전시회인 CES에서 올해 또 다른 주역은 바로 헬스케어, 그러니까 건강에 관련된 신제품들이었습니다. 운동부터 수면 관리까지 여기서도 역시 인공지능이 대세였는데요. 코로나19 확산 이후 스스로 건강 상태를 진단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박성호 특파원이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인공지능 헬스 트레이너입니다. 사람의 움직임을 TV 모니터 및 카메라가 감지해서 화면에 띄웁니다. 10,000명 넘는 코치들의 동작에 대한 딥러닝, 즉 심층 학습을 기반으로 자세도 교정해 줍니다. That body GPS data tells us exactly where a user is. It's able to infer the entire skeleton in 3D in real time, including all of the joint rotations. 한국 기업의 뇌파 측정기도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장비로 지금 제 뇌파를 측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미 축적된 건강인들의 표준 데이터와 비교해서 분석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뇌의 각 부위별 기능을 분석해서 치매 가능성을 알려줍니다. 치매 또는 경도인지 장애와 같은 퇴행성 질환들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저희가 확률적으로 예측을 해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심박수를 재 스트레스 정도도 파악했습니다. 결과 나오는데 10분, 저는 전부 정상이었습니다. 미국의 한 침대 전문 업체가 선보인 스마트 베드를 체험해봤습니다. 체온에 맞춰 매트리스의 온도가 달라지고 코를 골면 머리 위쪽이 높아집니다. 잠자는 사람의 데이터를 매일 밤 측정해 인공지능이 수면의 질을 관리합니다. Through our multi-sensor technology, it tracks your motion, presence, heart rate, and temperature to be able to basically create a personalized normal. 올해 CES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비중이 예년보다 확 커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달라진 변화의 흐름이 반영된 것이겠죠. 마침 올해는 코로나 자가진단기를 생산하는 에보트사의 최고 경영자가 CES 기조 연설자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헬스케어 기술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FC 서울과 결별한 박주영 선수가 전격 울산행을 선택했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버팀목이 돼준 홍명보 감독과 선수 생활 마지막을 함께하겠다며 연봉도 구단에 백지 위임했습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런던 올림픽 대표팀 발탁을 두고 화제가 됐던 10년 전 기자회견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반드시 전역으로 입대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박주영 선수가 군대 안 간다고 하면 제가 대신 간다고 말씀드려 나왔고요. 박주영은 결정적인 골로 보답했고 한국 축구는 첫 올림픽 메달을 따냈습니다. 두 번째 인연은 2년 뒤 브라질 월드컵. 의리 축구란 비난에도 불구하고 홍 감독은 다시 한번 박주영을 선택했지만 이번엔 0골 0도움 1따봉이란 조롱 속에 두 사람 모두 대표팀을 떠나야 했습니다. 많은 격려도 해주셨고 때로는 따끔한 채찍질도 해주셨는데 오늘로써 저는 이제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8년이 흐른 올해 이제 세 번째 인연이 시작됩니다. 서울에 코치 제안을 뿌리치고 나와 갈 곳이 마땅치 않은 박주영의 손을 이번에도 홍명보 감독이 잡았습니다. 본인이 백의종군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선수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어요. 어떤 조건과 특혜도 바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박주영 선수의 연봉이나 본인이 전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의치 않고 구단에 백지 위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2002년 월드컵 4강과 2012년 올림픽 동메달, 10년마다 한 번씩 일을 냈던 홍명보 감독이 선수 인생 마지막을 건 박주영과 함께 2022년도 새 역사를 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명재입니다. 여자 탁구의 신유빈 선수가 손목 부상으로 올해 아시안게임 출전이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2달 전 세계선수권에 출전했다가 손목 피로 골절로 대회 도중 경기를 포기했던 신유빈 선수. 그동안 재활에 전념했지만 모레 시작되는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 결국 나서지 못하게 됐습니다. 기존 부상에다 추가 미세골절이 발견돼 재활 기간이 더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계속 해봤는데 통증이 있고 이래가지고 어리니까 또 선수를 보호도 해야 되고 도저히 안 돼가 후퇴했습니다. 국가대표 승선이 불발되면서 4월 세계선수권은 물론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신유빈 선수를 보기는 어려워졌습니다. 탁구도 올해부터 추천 방식을 없애면서 세계 랭킹 10위 안에 들지 않는 이상 선발전을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대회에 나갈 수 없기 때문인데요. 아쉽지만 회복이 우선인 만큼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테니스 세계 1위 조코비치 논란이 뜨겁습니다. 백신 문제로 인한 호주의 입국 거부를 놓고 여러 목소리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호주 입국과 동시에 호텔에 격리된 조코비치. 일부 팬들이 그 호텔 앞에서 세르비아 국기를 들고 시위 중입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 8시간 동안 공항에 머물러야 했던 조코비치는 비자 발급 거부로 추방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고국인 세르비아에서까지 시위가 일어날 만큼 논란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Oni drže u zarobljeništvu naš Novak, naš ponos. Oni gaze Novaka, a samim tim gaze i Srbiju i srpski narod. 자칫 외교 문제까지 번질 우려에 호주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Mr. Djokovic is not being held captive in Australia. He is free to leave at any time that he chooses to do so. 호주 오픈 최다 우승자로 대회 4연패에 도전하려 했던 조코비치가 만약 백신 접종 거부로 추방당한다면 최대 3년간 호주 입국이 금지될 거란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동료인 나달도 조심스레 일침을 남겼습니다. For me, clear thing is if you are vaccinated, you can play in the Australian Open and everywhere. And the world have been suffering enough to not follow the rules.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다시 위중해지면서 스포츠계에서의 백신 논란도 또 다른 형국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스페인 구강컵에서 나온 중거리 슛입니다. 골키퍼의 실수를 놓치지 않은 본능적인 논스톱 슛이 일품이네요.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이번에는 추위보다도 미세먼지가 신경 쓰이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비구름이 지나긴 할 텐데요. 양이 적어서 먼지를 씻겨주는 데 별 효과는 없겠습니다. 대기 정체에 국외 미세먼지까지 맞물리면서 내일 밤 인천과 충남을 시작으로 모레는 수도권 지방도 매우 나쁨 수준까지 짙어지겠고요. 이 먼지는 제주를 뺀 전국으로 퍼져나가겠습니다. 건조한 날씨도 앞으로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 걱정입니다. 특히 강원 산지와 경북 내륙에는 열흘가량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원 산지는 순간 시속 55km 이상의 강한 바람도 불 것으로 보입니다. 조그만 불씨도 바람을 타고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불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는 하늘빛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동쪽 지방은 내일까지 공기질이 무난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4도, 춘천과 안동 영하 9도, 대구도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5도, 광주와 대구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다시 강한 한기가 내려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